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밀리미터파가 바꾸는 세상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 여기 지문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과학기술 분야의 그리기에서 이제 기술 분야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있죠? 5G. 5G로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바로 밀리미터파를 이용한 기술입니다. 152페이지부터 해가지고요. 좀 넘어가서 여기 그림 있으니까 조금 더 넘어가서 156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요즘 가장 최신 기술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뭐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밀리미터파가 바꾸는 세상 본문으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래는 지금 찍으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미리 찍고 있어요. 원래는 주말에 찍으려고 했는데 좀 더 빨리 찍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미리 찍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역시나 일하고 와서 밤에 혼자 찍기 때문에 좀 약간 힘들다 라는 느낌이 들어도 그냥 여러분들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힘을 내서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 챕터가 어디인가요? 바로 과학 기술 분야의 글읽기이죠. 자, 그 중에서 이제 과학 지문은 다른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공부를 했다면 이제 기술 분야에서는 우리가 이제 밀리미터파가 바꾸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밀리미터파가 바꾸는 세상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그냥 앞에다가 붙였는데 5G 통신이라고 해서 5 제너레이션 통신이라고 해서 이제 최근에 5번째 세대를 대표하는 이제 통신 기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핸드폰 최신 기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이제 밀리미터파 역시요 굉장히 이제 최신 기술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 이런 기술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되게 재미있는 지문이에요. 앞으로 이제 밀리미터파는 정말 최신 기술이고 요즘에 이제 앞으로 각광받고 있고 그리고 핸드폰 업계에서 앞으로 이제 더욱더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갈래는요 설명문이에요. 그래서 밀리미터파가 바꾸는 세상, 그래서 밀리미터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이어서요 머리말, 본문, 맺은말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머리말 부분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밀리미터파가 바꾸는 세상, 그럼 뭔지 모르겠는데 밀리미터파라고 하는 그런 전파가 뭔가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볼까요? 최근 5세대 통신 기술, 이제 5세대 통신, 이거 이제 5G 통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5 제너레이션 해서 5세대 통신, 5세대 통신 기술, 그리고 자율주행차 테슬라 아시죠? 그런 자율주행차들의 신기술에 바로 무엇이 사용되고 있다? 바로 밀리미터파가 사용되고 있더라. 그래서 5 제너레이션, 그 5G 통신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율주행차 등의 신기술에 바로 밀리미터파가 활용되고 있네요. 그래서 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가장 최신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밀리미터파는 이제 밀리미터파의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자, 어떻게 하고 있냐? 30에서 300GHz의 주파수 대역의 전파를 가리킨다. 자, 30에서 300까지의 기가헤르츠의 주파수 대역.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기가헤르츠라고 하는 게 좀 높은 대역이겠구나라는 것은 좀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대역이라고 한다면 전파가 다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정도의 주파수의 길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주파수가 그럼 무엇이냐 밑에 나와 있죠. 주파수의 개념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자,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전파가 공간을 이동할 때, 자, 전파를요 이렇게 딱 쏘게 되면은 공간을 이동할 때 일자로 이렇게 전파가 가지 않죠. 진동을 하면서 가죠.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전파를 우리가 이제 공간으로 전파를 쏘게 되면은 전파가요 이렇게 진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 중에서 1초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 1초 동안에 이렇게 전파가 진동하는 요 횟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1초 동안에 진동하는 요 횟수를 바로 주파수라고 하는 거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주파수가 높다라고 한다면 1초 동안에 진동을 많이 하는구나. 진동수가 높구나. 그럼 주파수가 낮구나라고 하는 것은 1초 동안에 진동을 조금 하는구나. 진동수가 낮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횟수인데 1초 동안에 넘어가셔서 1초 동안에 한 번 진동하면 우리가 이제 헤르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1초 동안에 한 번 진동을 하게 되면 1헤르츠라는 거야. 그리고 1초 동안에 1000번 진동하면 1kHz. 자, 1초 동안에 100만 번 진동하면 1MHz. 1초 동안에 10억 번 이상 진동을 하면 1GHz라고 한다. 근데 아까 밀리미터파는 뭐라 그랬어요? 30에서 300GHz라고 했죠. 그러니까 딱 봐도 진동수가 엄청 높구나. 딱 봐도 바로 주파수가 엄청 높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즉 밀리미터파는 1초 동안에 얼마나 진동한다는 거야? 바로 300억 번 이상 진동한다. 엄청나게 진동하네요. 막 300억 번 우와 막 이렇게 진동하면서 간다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슈슈슈슈 이렇게. 그러니까 전파를 이렇게 쏘면 멀리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지만 가까이서 보면 이게 막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하면서 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1초 동안에 300억 번 이상 진동하는 전파이다. 아, 밀리미터파는 진동수가 크구나. 바로 주파수가 높구나 라는 것도 역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밀리미터파라는 이름은, 그럼 이름은 왜 밀리미터파일까요? 라고 했을 때 바로 파장의 길이가 1에서 10mm에 불과한 까닭에 붙여졌으며, 여러분들 교과서 몇 페이지지? 152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이제 보충 자료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파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돼 있죠. 자, 뭐라고 돼 있냐? 좀 크게 이렇게 해볼까? 점점 작아지는 거야? 크게 하라고 했지. 됐죠? 자, 보시면, 자, 음파나 전자파와 같은 파동이 한 주기 동안에 진행이 되는 길이를 우리가 이제 파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전파를 쏘게 되면 전파가 요렇게 휘어서 간다고 했죠.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갈 때 이렇게 한 번 진동 요렇게 한 번 하는 이 주기 알겠죠? 이 주기를 바로 파장이라고 하는 거구나. 또 여기서 하면 요렇게 되는 여기서 여기까지 바로 주기 이 한 주기를 파장이라고 하는 거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밀리미터파는 어떤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진동수가 높다라고 했었죠. 자, 진동수가 이렇게 높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진동을 엄청 많이 한다. 그러면 이 한 주기 요 한 주기가 어떻다는 거야? 굉장히 좁다. 굉장히 조그마다 이렇게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주기가 굉장히 좁겠죠. 진동을 이렇게 많이 하니까 이 진동의 요 한 주기가 굉장히 좁겠죠. 한 주기가 뭐라고 했어요? 파장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파장이 상당히 짧겠죠. 진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파장의 길이가 상당히 짧은데 얼마였다는 거야? 1에서 10mm 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밀리미터파라고 붙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장의 길이가 굉장히 1에서 10m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파장 그 한 주기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름을 밀리미터파라고 붙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1초 동안에 300억 번 이상 진동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극단적으로 높은 주파수, 진동수가 높은 것이죠. 이렇게 불리고 있다. 그러니까 밀리미터파의 특징은 아주 극단적으로 높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주 진동수가 높다라는 거. 이제 그게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밀리미터파는 이제 적외선은 우리 아시죠? 이제 햇빛 같은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시광선 뭐 역시 햇빛. 적외선이나 가시광선에 비해서 파장이 아주 길지만, 자, 파장에 대해서 밑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핑크색 부분, 핑크색 부분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을 선생님이 위에다가 정리를 해 두었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자, 파장이 어떻다는 거야? 적외선이나 가시광선보다는 파장이 바로 길다. 파장이 길구나. 그러면 이제 반대로 볼 때 얘네들이 파장이 어떤다는 거야? 짧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때요? 밀리미터파보다 가시광선, 적외선이 파장이 적기 때문에 주기가 짧기 때문에 진동을 상당히 많이 하는구나. 진동수가 높구나 라는 거, 이런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휴대전화나 무선통신 시스템에 사용되는 것은 바로 마이크로파 같은 건데, 이 마이크로파보다는 파장이 짧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파는 밀리미터파보다 파장이 길구나. 자, 이런 특징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머리말 내용이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 첫 번째를 봅시다. 처음 밀리미터파를 실험한 사람은 바로 누구냐? 바로 보스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밀리미터파를 실험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누구냐? 바로 생물학자이기도 했고 물리학자였대요. 자, 그는 1895년에 가시광선과 자외선 같은 등의 빛의 굴절, 빛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 그리고 회절, 파동의 전파가 장애물이나 좁은 틈으로 통과할 때 휘어서 그 뒤편까지 전달되는 거. 그러니까 파동이 휘는 거, 이제 휘는 회절, 휘는 이제 회절, 그리고 이제 편파라고 해서 빛이나 전파에서 파동의 진동 방향이 어떤 특정한 어떤 성질을 가지는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은 뭔가 이제 이런 가시광선, 자외선 같은 그런 전파, 빛의 굴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네요. 그래서 이거에 관한 실험을 했었대요. 자, 이 과정에서 이제 그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자, 뭘 개발했냐면 일종의 밀리미터파 신호 발생 장치였다는 거야. 자, 반도체 크리스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밀리미터파 신호 발생 장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크리스탈이라는 것을 발생하면, 이걸 가지고 이용을 하면 여기서 밀리미터파 신호가 따다다다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야. 자, 이것을 이용해서 바로 뭐야? 처음 밀리미터파를 사용해서 실험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 보시면 밀리미터파를 방금 얘기했죠? 이 사람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한 반도체 크리스털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밀리미터 빠따다다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것을 이용해서 뭘 했다는 거야? 밀리미터 파를 약 1.61km 정도에서 떨어진 곳까지 보낼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밀리미터파에 지금 뭐를 실험한 겁니까? 바로 무선으로 어떻게 통신이 이루어지게 될까? 밀리미터파를 사용해서요. 이제 그것을 지금 이 사람이 처음으로 실험을 한 것이죠. 그렇죠? 반도체 크리스털을 가지고 띠리띠리리 전파를 무선으로 보내본 거예요. 어떻게? 1.6km 떨어진 곳까지 무선으로 밀리미터파를 보내보는 실험을 최초로 한 사람, 바로 보스라는 사람 입니다. 그쵸? 우리가 이제 설명문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하나하나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밀리미터파의 특징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여기도 밑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어때요? 칠판에다 항상 이렇게 썼죠, 여러분.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걸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두시면 지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 꼭 적으라고 했었죠. 자, 볼까요?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밀리미터파는 극단적으로 높은 주파수가 높다라고 했죠. 주파수가 높다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1초 동안에 진동을 엄청 많이 하더라. 그러니까 어때요? 진동수가 높구나. 자, 진동수가 높다라는 것은 한 주기가 어떻게 돼? 굉장히 짧다. 그래서 파장이 짧다. 그래서 이제 밀리미터파라는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다라고 했죠. 자, 파장이 짧다. 그리고 진동수가 높다. 주파수가 높다. 그러면 이렇게 진동을 많이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진동을 막 우와 1초에 이렇게 막 엄청나게 1초 동안에 300억 번 이상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것을 멀리서 우리가 이제 빛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이게 될까요? 이것이 이제 또 멀리서 보게 되면 어떻게 보게 될까요? 바로 요렇게 빛이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그럼 반대로 파장이 만약에 진동수가 적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파장이 이제 요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진동수가 적어요. 진동수가 많은 거고,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이제 멀리서 보면 어떻게 간다고 보이겠어요? 빛이 이렇게 전파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으로 보이겠죠. 자, 그러니까 진동수가 많은 것은 파장수가 적고, 이렇게 진동수가 많은 것은 이런 식으로 직진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자, 그래서 직진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 됩니다. 직진성이 높다라는 건 결국에 뭘까요? 자, 뭔가를 부딪혔을 때 우리 직진을 뚝 하면 어때? 튕 이렇게 튕겨가는, 여기 뭔가 직진이 되면 뭔가 땅 이렇게 튕겨가는, 반사되어 나가려는 성질이 크구나라는 것도 이제 같이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위에 정보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밀리미터파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파수가 매우 높다. 아주 극단적으로 높은 주파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1초 동안에 300억 번 이상 진동하는 전파, 이거 얘기했었죠. 자, 주파수가 높게 되면 뭐가 많은 것이다? 주파수가 높으면 우리 진동 횟수가 높은 것이다 라고 했죠. 진동 횟수가 많은 것이다. 주파수가 높다. 주파수가 높으면 진동 횟수가 많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그 죽인 전파의 파장은 짧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주파수하고요, 여기 주파수하고 요 파장, 바로 하나의 주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높을수록 짧은 거니까 반비례 관계가 되겠죠. 자, 그러면 파장이 요 하나의
하나의 주기인 파장이 짧아질수록 어떻게 된다고 멀리서 보면 이렇게 직진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전파의 직진성이 커진다. 자, 직진성이 커지게 되면 뭔가 장애물을 부딪혔을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빠른 속도로 뛰어가고 그냥 직진하고 쫙 가면 부딪혀서 팡 이렇게 튕겨가는 성질이 커지겠죠. 그래서 직진성이 크기 때문에 반사되어서 나가려는 이런 성질이 어떻게 됐다고? 바로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지금 이 파란색 부분으로 쭉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고, 항상 이제 선생님이 이제 밀리미터파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앞에다 판서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거 꼭 공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해하세요 이렇게 선생님에게 이해해서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 보는 이제 다른 학교 학생들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진은 하고 이제 사진이 나왔죠? 이제 시각 자료가 나왔어요. 자, 153페이지에 있는 시각 자료인데요. 자, 보시면 자, 다음 사진은 이제 그 사진 자료는요. 밀리미터 파보다 파장이 짧다 뭐라 그랬어요? 아까 직진성이 높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파장이 짧은 빛의 직진성. 아, 그렇구나. 이제 이 다음에 보이는 이 사진 두 개가 있거든요. 이 사진 두 개는 바로 빛의 직진성을 보여주는, 바로 빛이 직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실험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구에서 나온 빛이 여기 삼각형으로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여기에다 빛을 이렇게 딱 쐈단 말이야. 빛은 직진한다. 이제 빛의 직진성을 이제 실험하는 것일까? 직진하는 것일까? 자, 하고 빛을 써봤더니 이렇게 해서 봤죠? 여기 하나의 지금 세모로 나왔죠. 스크린에 한 개의 삼각형 모양이 나서 빛이 직진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두 개의 이렇게 빛을 쏜 거예요. 두 개의 빛을 이렇게 하나의 구멍에 쐈어요. 자, 그럴 만약에 빛이 직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빛이 섞여가지고 큰 바로 세모가 나와야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어땠다는 거야? 빛은 각각으로 이렇게 같이 쐈지만 빛은 각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나왔다는 거야. 그 말은 뭐야? 빛은 각자 직진을 하더라, 따로따로 직진을 하더라 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설명을 그대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한 개의 전구에서 나온 빛을 가지고 어땠다고? 한 개의 삼각형 구멍이 뚫린 판으로 통과를 시켜봤다. 그랬더니 스크린에 한 개의 삼각형 모양이 밝게 나타났다. 그래서 빛을 비춰보니까 한 개의 삼각형 모양이 밝게 이렇게 나타나게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두 개의 전구를 밝혀서 이제 두 개의 빛을 쏴본 거예요. 그리고 한 개의 삼각형이 뚫린 판을 통과한 것을 보자. 자, 그래서 두 개의 빛을요 쐈다라는 거예요. 두 개의 빛을 어때요? 하나의 이제 구멍에, 삼각형 구멍에 두 개의 빛을 이렇게 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빛이 직진을 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똑같은 구멍에 쐈으니까 섞였겠죠. 근데 섞이지 않고 어땠다는 거야? 이 빛은 직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가더라는 거야. 직진해가지고요.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죠. 자, 두 개의 전구를 밝혀서 한 개의 삼각형 구멍에 뚫린 판을 통과한 것을 보자. 자, 이 경우에 스크린에 나타나는 밝은 삼각형은요 하나가 아니라 만약에 빛이 직진하지 않는다면 섞여서 큰 하나의 삼각형이 이렇게 됐겠죠. 근데 빛은 하나의 구멍에 쐈지만 두 개의 빛을 쐈기 때문에 이렇게 각자 직진하는 대로 모양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된다. 자, 결국 이것은 무엇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것은 빛이 서로 중첩되지 않고요. 서로 이렇게 섞이지 않고요. 직진하고 있더라. 각각 직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더라.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빛의 직진성에 관련된 실험이죠. 빛의 직진성은 언제 높아진다라고 했어요? 바로 빛의 직진성은 파장이 적을수록 높아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밀리미터 파보다, 이 실험은 뭐였어요? 밀리미터 파보다 파장이 짧은 빛의 직진성을 확인하는 실험이었죠. 그래서 파장이 짧은 빛은 직진성이 높다. 그 직진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실험이었구나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오른쪽 사진에서처럼 해서 여기 역시 또 똑같이 빛의 뭐에 관련된 실험이냐? 바로 빛의 직진성에 관련된 실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시 빛을 여러 개의 색깔의 빛을 쐈어요. 볼까요? 오른쪽 사진에서처럼 다양한 빛깔의 광원이 여러 개 있음에도, 그러니까 빛깔을요 여러 가지 빛의 색깔을 여러 개를 쐈다고요. 빠빠빠빠 이렇게 했지만 만약에 이 빛이 섞인다면 하나의 색깔로 나와야
해야겠죠? 하지만 빛은요 각자 따로 같답니다. 그러니까 구멍에 구멍 이렇게 동그라미 구멍 모양이 따로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빛은 각자 직진을 하더라. 빛의 직진성을 보여주는 실험이에요. 자, 볼까요? 오른쪽 사진에서처럼 다양한 빛깔의 광원, 이제 빛나는 것들이 여러 개 있음에도, 그러니까 다양한 빛깔의 이제 빛을 쏴본 거예요. 했는데도 빛깔들이 바닥에 서로 중첩되지 않고 서로 섞여서 하나의 색깔로 나타나지 않고 바로 고유한 모양으로 서로 각자 직진한 대로 이렇게 모양이 지금 각자 동그라미가 각자 있죠?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바로 뭐라고요? 빛의 직진성 때문이다. 빛의 직진성은 언제 높아진다고요? 파장이 짧아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빛의 직진성 때문이고 파장이 짧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그래서 얘기하고 있죠. 파장이 길어질수록 지진성은 약해지고, 자, 파장이 길어진다는 건 하나의 주기가 길다라는 거잖아요. 주기가 이렇게 길다라는 거고, 자, 파장이 짧다라는 것은 하나의 주기가 이렇게 짧다라는 것이죠. 그럼 딱 봤을 때도 우리가 전파가 어떻게 되겠어요? 요 앞에 거는 전파가 멀리서 봐도 이렇게 가겠죠. 이건 전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게 직진성이 더 높겠어요? 요게 더 직진으로 가겠죠. 그렇죠. 딱 봐도. 자, 그래서 파장이 길어질수록 이렇게 길어질수록 어떤다고 파장 주기가 이렇게 길어질수록 어떤다고 직진성은 봐요 약해지고 그렇지 직진성은 약해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직진성이 이렇게 약해지면서 빔 폭이 넓어지면서 자, 우리가 빔 프로젝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직진성이 낮아지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전파가 지금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빔 프로젝터 같은 거를 쐈을 때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가는 빔 프로젝터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때요? 여기 빔을 쏘고 있는 요 폭이 어떻게 됐어요? 빔을 쏘고 있는 요 폭이요. 요 폭이 어떻게 됐어요? 넓어지게 되겠죠. 요거에 상대적으로 이거에 비해서 이거는 어때요? 빔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쏘지 않겠어요. 그치? 일직선으로 이렇게 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보다 이게 훨씬 더 빔폭이 넓고 이것이 빔폭이 조금 더 적다. 여기 이 넓은 것보다는 좀 좁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신호의 빔폭이 넓어진다는 거야. 넓어지게 돼서 바닥에 어떻게 된다고 형성되는 모양은 서로 중첩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파장이 길어질수록 직진성은 약해져. 이렇게 휘어져. 그래 되면 빔 프로젝터로 쏠 때 우리가 빔의 폭, 그 빔 프로젝터의 빔 쏘는 그 폭이 넓어지게 되죠. 넓어지게 되면 어때요? 아무래도 이렇게 전파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좀 넓어지게 되죠. 요거에 비해서 요것이. 그렇게 되면 어때요? 서로 중첩되다. 서로 섞일 확률이 높게 되겠죠. 섞일 확률이 높다. 서로 중첩될 수가밖에 없더라. 그래서 고유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다. 섞여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밀리미터파는 자, 파장의 길이가 빛보다는 길지만 다른 전파에 보다는 파장의 길이가 매우 짧기 때문에 직진성이 강하다. 자, 밀리미터파는 아까 말해서 진동수가 높다라고 했죠. 그래서 다른 전파에 비해서 매우 짧다. 파장이 매우 짧다라고 했죠. 그래서 직진성이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네요. 그럼 직진성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위에 거하고 연결해서 본다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파장이 크고 직진성이 낮으면 빔폭이 넓은 것이죠. 이렇게 넓어서 신호가 중첩된다라고 했죠. 하지만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밀리미터파는 어떤다라고 했어요? 다른 전파에 비해서 매우 짧다라고 했죠. 짧은 것은 파장이 어떤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주기가 짧다라는 것이죠. 짧다라는 것은 뭐예요? 직진성이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하나의 빔폭이 적두나 이렇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요 앞에 거에 비해서 위에 거에 비해서 이렇게 파장의 빔폭이 좁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그거를 사용해서 여기 뒤에 이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바로 밀리미터파를 사용한 우리가 예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제2차 세계대전에 주로 사용됐던 게 마이크로파라고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자, 이 마이크로파를 사용해서 신호를 보냈는데 이 마이크로파 신호는 바로 20GHz 대역의 레이더의 신호의 빔폭이 넓었다라는 거예요. 신호의 빔폭이 넓었다. 빔폭이 넓었다. 뭐라고요? 파장이 바로 길고요. 그리고 직진성이 낮구나. 이제 그런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신호의 빔폭이 넓었다. 그러니까 빔 프로젝터 생각하시면 돼요. 빔의 폭이
아주 넓었다. 그럼 넓어서 이런 식으로 좀 더 넓게 해볼까? 너무 짧은 거 같은데 넓은 걸로 이렇게 가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전파를 쏘게 되면 아무래도 빔의 폭이 이렇게 넓게 되면 바로 전파가 이렇게 지나치게 넓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적의 전파에 잡힐 가능성이 높겠죠. 적의 전파 해볼까? 적의 전파에 이렇게 적의 전파에 뭐지? 이렇게 노출되는, 겹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금방 이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곤란하죠. 지금 전쟁 상황에서 쓰고 있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크기는 같지만 이제 빈폭이 좀 좁은 게 필요겠죠. 그런 전파가 필요하겠죠. 빈폭이 상대적으로 더 좁은 이제 것이 필요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요구는 바로 어땠다는 거야? 밀리미터파에 관한 보스의 실험 결과를 실제로 사용한 계기가 되었다. 자, 그래서 결국 뭐 썼다고요? 신호의 직진성이 큰 마이크로파 대역의 레이더에 비해서 바로 큰 밀리미터파 레이더를 사용을 했다. 신호의 직진성이 어땠다고요? 바로 마이크로파보다는 밀리미터파가 직진성이 더 크더라. 직진성이 크다 뭐라고? 파장이 짧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거를 선생님 써놓은 거를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편하다는 거예요. 직진성이 바로 높다. 그럼 파장이 짧구나. 파장이 짧다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직진을 쭉쭉쭉 빔 프로젝터 직진 쭉쭉쭉 하면 빔 프로젝터의 폭이 짧겠죠. 그래서 빔폭이 짧은 바로 밀리미터파를 썼구나. 그럼 빔의 폭이 이게 좁으니까 빔의 폭이 너무 좁은데 빔의 폭이 아까 이렇게 이게 마이크로파가 된다면 아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 마이크로파 같은 경우는 빔폭이 이렇게 넓었고 바로 지금 쏘고 있는 지금 이렇게 쏘는 밀리미터파는 빔폭이 이렇게 좁다. 비슷한가? 이렇게 좁아서 어떤 데가 아까 이거는 노출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건 상대적으로 빔폭이 좁기 때문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적에게 이제 노출될 가능성이 적으니까 이제 밀리미터파 레이더를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밀리미터파의 첫 번째 응용 사례이다. 이게 밀리미터파를 전쟁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했던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알겠죠? 빔폭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이후에 밀리미터파는 군사용 레이더 개발에 많이 응용이 되었다. 자, 파장이 짧아서 뭐라고 했죠? 파장이 짧아. 그럼 뭐라고 했죠? 진동수가 많다라고 했죠? 자, 이런 전파일수록 자, 이게 밀리미터파죠. 요게 밀리미터파잖아.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많은 전파. 이거 밀리미터인데. 자, 밀리미터는 이제 단점이 있었어요. 자, 무엇이냐? 바로 공기 중에 쭉 보시면 산소나 수증기 등에 부딪히면 에너지 감쇄율이 높아진다는 거야. 공기 중에 있는 어떤 산소 이런 것들하고 부딪히게 되면은 에너지를 뺏긴다는 거야. 에너지 감쇄율, 에너지를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밀리미터파 같은 경우에는 자, 늦가을 맑은 날과 맑은 날에 쐈을 때하고 전파를 그리고 안개 낀 날에 전파를 쐈을 때 빛의 세기가 다르다라는 거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산소나 수증기하고 부딪히면 에너지가 감소되는 거죠. 거의 가져가 버리는 거죠, 걔네가. 자, 그러다 보니까 안개 낀 날에 쏜 거는 좀 더 에너지가 낮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확연히 다른 점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밀리미터파는 직진성이 강하다는 것은 다른 거하고 부딪힐 수가 있다는 거, 많이 이렇게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리미터파도 예외는 아니다. 자, 그래서 비가 오거나 그렇구나, 수분이 있거나 아까 산소 수증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또 안개 낀 날, 뭔가 수분이 있는 날이면 밀리미터파를 이용한 통신을 하게 되면 어땠다고 그랬어요? 에너지 감쇄율이 있게 되더라. 부딪혀가지고 다 뺏기더라. 에너지를 뺏겨버리더라. 그래서 전파가 뚝뚝 끊기더라.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통신 시스템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 이게 이제 밀리미터파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은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바로 이제 산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산소에 의해서 신호의 크기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소와 부딪히게 되면 밀리미터파가 이제 산소가 이렇게 산소 이렇게 있으면 밀리미터파가 장파를 썼을 때 띡 부딪히면 여기 이렇게 에너지가 뺏겨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고 뺏겨버리고 나머지 한 이 정도만 이렇게 전파가 가버린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에너지 다 뺏겨버렸죠. 에너지 감쇄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와 안개에 뭐라는 거예요? 주성분은 물이고요. 물에는 또 뭐가 있다고? 산소 분자가 있죠.
그래서 비 오는 날이나 안개가 끼어 있는 날에는 통신 시스템, 특히 이제 밀리미터파를 사용했을 경우에 그렇구나. 통신 시스템이 바로 성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왜냐하면 바로 물과 산소 분자 때문에. 그렇죠? 산소 분자가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물 속에는 산소 분자가 들어있잖아요. 산소 때문에 어떤다고요? 밀리미터파를 쐈을 때 걔네들 때문에 슉 얘네가 흡수해서 에너지가 감쇄된다고, 뺏겨가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비 오는 날이나 안개 낀 날에는 성능이 떨어지는 이런 단점이 있는 게 밀리미터파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밀리미터파를 포함한 전자신호가 뭐에 약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물이나,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산소 분자에 약하다라는 거예요, 밀리미터파가. 자, 그래서 물이나 그리고 이제 안개, 이제 구름 등 뭐가 있는 거, 산소 분자에 약하구나, 밀리미터파가. 자, 그래서 산소 분자가 있는 그 매질을 통과하게 될 때 일부 신호가 산소에 흡수돼 버리더라.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밀리미터파 전파를 쏠 때 산소 분자에 여기 에너지가 대부분 흡수가 돼 버리고 이만큼밖에 전파가 안 간다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런 단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흡수된 전자파는 열로 변해서 사라져버리고, 이제 산소에 흡수됐을 경우에 열로 변해서 뿅 사라져버리거나, 나머지 전자파만 목적지에 도달하게 돼서,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이만 다 흡수해버리고, 여기 저 열로 변해서 사라져버리고, 여기 이만큼만 이제 남았겠죠? 요만큼만 남아서 결국에 전파가 가게 되니까 신호의 크기가 처음에 쐈을 때보다, 처음에 신호를 쏜 것보다 굉장히 크게 줄어드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알겠죠? 자, 이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에요. 자, 그래서 밀리미터파는 직진성과 직진을 많이 한다. 자, 그리고 바로 산소 분자에 의해서 감쇄 특성이 있다라고 했었죠. 자, 이런 감소 특성 때문에 한 번에 먼 거리로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 산소 분자와 부딪히게 되면 에너지를 뺏겨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에너지 감쇄율이 높아서, 그렇죠? 자, 그러나 파장이 짧아. 자, 파장이 짧다라는 건 뭐였죠? 주기가 짧다라는 거였죠? 주기가 짧다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바로 빈폭이 좁다. 그렇죠? 자, 그러나 파장이 짧아서 우리가 전자회로나 안테나의 크기를 작게 만들 수가 있다. 자, 파장이 짧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밀리미터파 굉장히 파장이 짧다라고 했죠? 파장이 짧으니까 여기 다 그림이 여러분들 155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어요. 파장이 짧기 때문에 전자회로나 안테나 이 크기를 파장이 짧은 파장, 이것도 색깔이 잘 안 보이네. 짧은 파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 수 있다는, 이렇게 하지. 파장이 이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를 조그맣게, 이거 주둥아리를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렇고 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전자회로하고 안테나의 크기를 작게 만들 수가 있고요. 또 가용 대역폭이 넓어서 이게 이제 밀리미터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밀리미터파를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뭐냐? 가용 대역폭이 넓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밀리미터파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가 대역이라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머리말 부분에서 맨 앞에 선생님이 쭉 설명했을 때 맨 앞부분에서 뭐라고 했었습니까? 맨 앞부분에서 머리말 부분에서 여기 대역이라고 했죠. 대역은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길을 타고 갈 것인가, 이제 이거를 우리가 대역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것을 대역이라고 한다면, 대역폭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길의 그 하나하나 길의 바로 이 도로의 넓이, 길의 넓이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딱 생각했을 때 대역폭이 이 정도인 거하고 이 정도인 거하고 그러니까 요렇게 색깔이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요 정도의 대역폭을, 요 정도의 여기 이렇게 요 정도의 대역폭을 가진 것하고요. 요거 지워버리겠다. 뿅. 다 지워버렸네. 다시. 자, 우리가 대역폭이 넓은 거를 다시 이렇게 그려보시죠.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넓이, 요 정도 이렇게 요 밑에 거는 지우면 또 안 되겠다. 그쵸? 날아가 버릴 것 같은데? 에이, 날아가 버리네. 요거에 맞춰서 이렇게 약간 대역폭 이 정도. 자, 대역폭이 이렇게 한 이 정도 이렇게 되고, 대역폭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길의 넓이가 얘가 훨씬 압도적으로 높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보를 주고 받는다고 생각을 할 때
에너지 같은 거를 보낸다고 생각을 할 때 어느 곳이 더욱더 좋겠어요? 고용량의 대용량의 고화질의 데이터를 보낸다고 할 때 이거보다는 이건 보내면은 딱 봐도 막 막히지 않겠어요? 근데 이건 반은 슝슝슝슝 보내겠죠? 길의 넓이가 엄청 도로의 넓이가 크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밀리미터 바로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야. 바로 대역폭이 넓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바로 고용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빠른 속도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화를 하나 보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영화를 한 번 보내면 일주일 걸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뭘 쓰겠어요? 밀리미터 바를 쓰겠죠. 잠깐 볼까요? 가용 대역폭이 아주 넓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가헤르츠 대역폭을 필요로 하는 대용량의 데이터의 고속 전송에 유리하다. 이게 엄청난 장점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엄청난 장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밀리미터 발을 쓸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써요? 빨리빨리 이 데이터 전송되는 게 좋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의 이런 고속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이 대역폭이 넓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밀리미터 파에 주목하는 겁니다. 자, 근래에 들어서 요즘 와서 이제 반도체 공정 기술의 발달로 밀리미터파 부품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밀리미터파 부품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 밀리미터파 이제 우리가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또 고품질의 영상 데이터와 같은 고속 데이터 전송 수요가 많아. 이거는 정말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뭐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아니면 뭐 영상을 좀 긴 걸 찍었어. 근데 이걸 빨리 고화질로 보낼 수 있다면 그걸 쓰겠죠. 그렇죠? 그렇지. 자, 그래서 고품질의 영상 데이터 같은 고속 데이터의 전송 수요.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거 다운받을 때 일주일 걸리면 너무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막 1초 만에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수요가 요즘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뭘 찾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밀리미터파를 찾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밀리미터파가 점점 더 우리 생활 속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 두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 주파수 대역별로 밀리미터파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이제 정리한 게 본문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보시면 60GHz 대역이랑 77GHz 대역이랑 그리고 바로 넘어가시면 내려가서 이제 94 헤르츠 대역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죠.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94GHz 대역.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 대역별로 어떻게 이제 사용되고 있는지를 이제 정리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60GHz에서는 이렇게 쓰이는 거구나. 77GHz에서는 이렇게 쓰이는 거구나. 뭐 94GHz 대역에서는 이렇게 쓰이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 이제 그거를 공부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60GHz 나오죠. 그리고 77GHz 나오죠. 그리고 또 나와요. 94Hz 나오죠. 자, 이게 다 주파수잖아요. 주파수가 지금 어때요? 숫자가 점점점 더 커지고 있죠. 주파수가 뭐라 그랬어요? 1초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1초 동안에 전파가 이제 진동을 하는 횟수를 우리가 주파수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바로 이제 60번 1초 동안 이렇게 점점 더 숫자가 커지죠. 그럼 점점 더 어떤다는 거예요? 진동을 더욱 더 많이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진동이 점점 더 많아진다. 주파수가 점점 더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알 수 있냐? 점점 진동을 많이 한다. 이쪽으로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주파수가 높아지죠. 진동을 많이 하죠. 자, 그러면 쓸 수 있는 바로 대역폭이 점점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아까 대역은 바로 이 주파수의 하나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60GHz라는 주파수 그리고 77GHz라는 이제 주파수 이렇게 주파수 하나하나를 대역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길이라고 한다면 에너지가 다니는 길이라고 한다면 대역폭은 바로 이 에너지가 다니는 길의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로, 확장된 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가 다니는 길이 대역이라면 그 에너지가 다니는 길을 이렇게 확장한 도로의 폭, 넓은 도로의 폭을 우리가 대역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히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진동수가 높아질수록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담을 수 있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아진다. 대역폭이 커지기 때문에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잘 이해가 안 간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로 이제 진동을 전파를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럴 경우에 이제 선생님이 아주 극단적으로 이제 해보긴 하겠지만 이렇게 보신다면 지금 이렇다는 거죠. 이게 60, 77, 이제 94 이런 지금 주파수를 보낸다고 했을 때 주파수는 진동수니까 여기서는 60이니까 뭐 이 정도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77이니까 좀 더 이렇게 촘촘하게 가겠죠. 더 촘촘하게. 그리고 94니까 더 촘촘하게 이렇게 가겠죠. 알겠죠? 더 촘촘하게 이렇게 이제 가겠죠. 왜냐면 주파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진동수가 높아지게 되니까요. 자, 그럼 이거를 한번 펴보세요. 요걸 폈을 때 하고 요걸 폈을 때 하고 요걸 폈을 때보다 어느 쪽이 더 깁니까? 이쪽이 훨씬 더 길죠? 그렇죠? 그러니까 담을 수 있는 에너지가 훨씬 더 커지는구나. 뭐 주파수가 점점 커지면서 자, 그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대역폭이 커지는구나. 담을 수 있는 바로 에너지의 이 양이 대역이 폭이 훨씬 넓어지게 되는 거구나. 그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좀 더 고용량의 대용량의 고화질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옮길 수가 있게 되는 거구나. 에너지 전송이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많이 담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고속 전송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60GHz 대역에 있는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대역폭을 활용해서 이제 어떤 거를 할 수가 있냐? 바로 근거리에서 이제 가까운 거리에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어떻게 고속 전송하는데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 대역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제 전송할 수가 있는데요. 전송 속도가 초당 1GB에서 3GB까지 가능하다. 자, 이는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거죠. 700MB 용량의 고화질 영화 한 편을요 내려봤는데 2초에서 3초 정도면 가능한 속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700MB 용량의 고화질 영화 한 편을 봤는데 2초에서 3초 걸리는 그 정도 이제 그 정도의 이제 정보, 그 대용량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바로 60GHz 대역에서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것은 이제 하드 디스크나 또 셋톱박스, 이제 아시죠? 셋톱박스, 그리고 고화질의 텔레비전, HTV. 자, 이렇게 HDTV하고 이제 캠코더 이런 등에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보내면서 굳이 케이블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바로 예를 들어서 700MB 용량의 고화질 영화 한 편을 전송하는데 이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슉슉슉슉슉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이제 케이블을 사용할 필요 없어서 왜냐면 생으로 이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인코딩 같은 거 안 해도 바로 생으로 바로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좀 더 편리하고요. 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가 있다. 왜냐면 셋톱박스 같은 거 설치 안 해도 되니까요. 자, 그래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한다. 또한 밀리미터파의 넓은 대역폭 바로 60GHz 대역의 대역폭은 바로 영상 신호를 압축할 필요가 없게 하기 때문에 영상 신호를 받아서 압축해 갖고 다시 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생으로 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용량 데이터를 이렇게 빨리 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영상 신호의 지연도 나타나지 않을 뿐도 아니라 영상 신호가 좀 늦게 오고 다시 하고 이렇지 않다는 거야. 왜냐면 압축해서 오고 막 이랬다면 압축한 걸 다시 푸는 또 그런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상 신호가 뚝뚝뚝뚝 약간 끊길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지만 그냥 생으로 그냥 갔다가 왔다가 이게 쉽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영상 신호가 지연을 나타내지 않겠죠. 그리고 또 압축 기술을 사용하면서 지불하는 기술 사용료도 사라지게 됐다. 압축을 하지 않고 그냥 생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데이터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사용하는데 지불하는 기술 사용료도 사라지게 됐구나라는 이제 이런 장점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네요. 자, 그럼 아까 이제 60GHz 대역과 다르게 77GHz 대역으로 주파수가 올라갔죠. 진동수가 많아졌죠. 대역폭이 좀 더 커졌죠. 그럼 아까 60GHz보다는 좀 더 고용량의 대용량의 데이터를 고화질로 보낼 수 있게 되겠네요. 아까 60GHz에서는 바로 영화를 그렇게 빠른 시간에 다운받을 수가 있었잖아요.
보낼 수가 있었잖아. 전송할 수가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바로 77GHz 대역에서는 좀 더 이제 대용량의 고용량이잖아. 여기서 뭘 쓰고 있냐? 바로 차량 충돌 방지 레이더에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 충돌 방지 레이더는 이제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보시면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거 생각을 해보세요. 자율주행차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앞차와의 거리를 이렇게 계산을 하죠. 가면서 앞차의 거리를 자기가 앞에서 전방을 스캔을 해가지고 앞에를 스캔을 해서 그 스캔한 것을 토대로 이제 컴퓨터가 분석을 하겠죠. 이렇게 이걸로 해야지. 자, 컴퓨터가 따다다다 이렇게 분석을 앞에 이렇게 스캔을 해서 분석을 하겠죠. 그걸 통해서 이제 앞차와의 거리를 이렇게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자율주행차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 충돌 방지하도록 이렇게 자율주행차 같이 그래서 밀리미터파 신호를 이용해서 200m 이내 전방 차량과 앞에 있는 차량과 그리고 옆으로 다가오는 그런 차량 및 각가지의 장애물들을 감지해서 스캔을 딱 해가지고 사전에 충돌을 경고하거나 차량의 속도를 조절해주는 장치다. 그러니까 앞에 스캔을 쫙 해가지고 이렇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딱 스캔 안 하는 것 자체가 아까 영화보다는 좀 더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좀 더 주파수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낮은 주파수를 예를 들어서 낮은 주파수 그러니까 이거는 밀리미터파가 아닌 거죠. 밀리미터파와 다른 낮은 주파수를 예를 들어서 자동차 레이더에 이용을 하게 되면 전파 간섭과 그리고 넓은 파장으로 그렇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낮은 주파수는 바로 뭐라고 했어요? 진동수가 낮은 거라고 했죠. 진동수가 낮다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직진성이 낮은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파장이 어때요? 이렇게 넓게 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전파 간섭 바로 이런 식으로 되면 낮은 주파수면 진동이 약하기 때문에 바로 빔 폭이 넓다라고 했죠. 그러면 어떤다고 그랬어요? 넓게 이렇게 빔이 가게 된다고 했기 때문에 서로 중첩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했죠. 이렇게 전파의 간섭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낮은 주파수인 경우에. 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낮은 주파를 사용하게 되면은 전파가 서로 간섭이 되기도 하고 신호가 아까 중첩되기도 하고 또 넓은 파장으로 인해서 이제 아까 같이 파장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직진성 있게 가야지 파장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제대로 스캔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그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앞차와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그렇지. 그래서 반면 밀리미터파를 이용하게 되면 뭐라 했어요? 바로 진동수가 높죠? 주파수가 높죠? 그러니까 직진성이 높죠. 그러니까 앞차를 좀 더 확실하게 스캔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확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밀리미터파를 이용해서 높은 직진성을 활용을 해서 앞차를 스캔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앞차의 이런 모양이 좀 더 정확하게 스캔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볼까요? 특히 앞에 가고 있는 차량이 같은 차선의 차량인지 또 옆 차선의 차량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또 그나마 해상도가 좋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해상도가 좋아야 되는데 밀리미터파는 이러한 특성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다. 특히 어디? 바로 77GHz 대역의 밀리미터파가 바로 이런 특성, 바로 앞차와의 거리를 이렇게 정확하게 직진성이 높기 때문에 정확하게 스캔도 할 수 있고 또 해상도도 높게 이렇게 전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동차 레이더에 알맞는 최적의 전파로 각광받고 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대역을 보시면 94GHz 대역이죠. 그러니까 아까보다 어때요? 숫자가 더 올라갔죠? 주파수가 더 올라갔네요. 올라갔으면 뭐예요? 진동수가 많은 것이죠. 진동수가 많다는 건 뭐가 더 넓다라는 거예요? 바로 넣을 수 있는 에너지의 대역폭이 훨씬 더 높다. 왜냐면 진동을 더 많이 하니까 아까 그랬죠? 진동을 더 많이 하니까 이거 펴보세요. 에너지를 더 많이 담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폭이 더 넓다라는 거야. 그럼 아까 60, 77보다는 좀 더 고용량의 그리고 대용량의 그리고 고화질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더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77에서는 앞에 자동차를 앞에 스캔하는 용도였잖아요. 그거보다 좀 더 이제 엄청난 더 큰 용량의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94GHz 대역에서는. 자, 그럼 94GHz 대역에서는 뭘 사용하고 있냐? 바로 이미지 스캐닝 시스템에 활용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럼 보시면 가시광선이 투과할 수 없는 숨겨진 물체에 대한 가시광선은 이제 햇빛이에요. 그래서 햇빛이 투과할 수 없는 이제 숨겨진 물체에 대한 선명한 영상을 얻는데 쓰이고 있다. 아까 우리가 이제 밀리미터파는 직진성이 높다라고 했잖아요. 주파 그 진동수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직진성이 높게 되는데 좀 더 주파수가 더 올라가게 되면 더욱더 직진성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숨겨진 물체,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햇빛으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쭉 이렇게 스캔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쭉 이렇게 스캔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야. 왜 보이지 않는 것까지, 요 안에 있는 것까지 스캔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쓰는 게 이제 병원에서 엑스레이 선 있죠? 이제 엑스레이 선 같은 것으로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안에 우리가 장기를 실제로 볼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냥 눈으로는. 근데 이 전파를 이용해서 이제 보이지 않는 숨겨진 물체에 대한 그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선명한 영상까지도 그 직진성을 활용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보시면 주파수가 높으면 아까보다 더 주파수가 높아지게 됐죠. 주파수 높으면 뭐라 그랬어요? 진동 횟수가 높다라고 했죠. 진동 횟수 높으면 뭐라 그랬어요? 직진성이 더 높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직진성이 높게 되면 투과하거나, 그러니까 이 안으로 뚫어가거나, 또 다시 튕기는 직진성 뭐라 그랬어요? 바로 반사되는 성질 크다라고 했죠. 크고 또 적외선에 가까울수록 좀 더 높은 해상도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77보다 더 고화질의 해상도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용하는, 어디에 쓴다는 거야? X선의 파장 쓴다는 거야. X선에서 쓴다는 거야. 자, 그 X선 같은 경우에는 10나노미터로 더 높은 해상도를 줄 수 있다. 아까보다 더 높아졌네요, 해상도가. 그리고 있지만 방사선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이제 인체에 해로울 가능성이 있다. X선 같은 경우에 방사선이잖아요. 자, 또한 적외선은 넓은 영역을 스캔할 수가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대적으로 넓은 영역을 스캔할 수 있는, 그렇구나, 밀리미터파는 좀 더 넓은 영역을 이제 한꺼번에 스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활용도가 높다. 그래서 이제 넓은 영역을 스캔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아까 직진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투과해서 이렇게 발음인데, 투과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디에 쓴다는 거야? 이제 안개나 또 구름이나 눈이나 모래폭풍 등의 기상 상태에 따라서 가시거리가 달라지는 항공 시스템에 사용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갈 때 그 앞에 스캔하는 용도로 쓴다는 거예요. 왜 앞에가 안개가 끼거나 구름이 있거나 눈이 있거나 모래폭풍 같은 경우에 잘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 이렇게 직진성을 사용해서 이렇게 투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뚝 뚫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방 스캔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비행기를 타고 가는 항공 시스템에서 앞에를 스캔하는, 전방을 스캔하는, 앞에 어떻게 돼 있나 뭐 이런 것들 비행기에서 스캔하는 용도로 이제 쓰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디서 쓰이냐? 또 공항이나 은행처럼 보안이 중요한 장소에서는 보이지 않는 무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이제 마약 탐지 뭐 이런 거 있죠? 이제 그런 걸로 탐지하는 용도로 쓰이게 된다면 직진성이 높으니까 밑에 이제 투사해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구나. 어쨌든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헤르츠 대역별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헤르츠 대역별로.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60GHz의 대역 얘기했었고, 77GHz의 대역 얘기했었죠. 또 94GHz의 대역 얘기했었죠. 점점 더 어때요? 숫자가 점점 더 커지죠. 진동수가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주파수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라 그랬어요? 점점 더 담을 수 있는 에너지, 바로 대역폭이 더 크다. 그러니까 좀 더 고화질의 대용량의 데이터, 그리고 고화질이고 좀 더 해상도가 높은 우리가 그런 데이터 좀 더 빠른 속도로 보낼 수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맺은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리미터파의 응용 분야는 앞으로 더욱더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더욱더 많이 사용될 거래요. 자, 한 예로 최근에 밀리미터파가 의료 분야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아까 말했죠? 이제 보이지 않는 것까지 이제 투사할 수 있는 직진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의료 분야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들 수 있다. 자, 검사 대상의 물질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데 사용되고 있기도 하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분야까지 이렇게 투과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쓰이고 있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암 치료를 할 수 있는 탐침에도 사용되고 있다. 암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식별하는 데서도 이제 그 주파수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것까지 이렇게 뚫어서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탐침에도 사용되고 있구나.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 투과해서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밀리미터파
또 초미세 공정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요즘에 이제 미세 공정 기술을 좀 더 발달시키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미래 기술로 점점 더 주목받고 있다. 그래서 나노 세계를 통제하는 기술이 속속 개발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은 밀리미터파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밀리미터파는 아까 이제 얘기를 했지만 주파수가 높잖아요. 주파수가 높다라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담을 수 있는 에너지의 폭, 바로 대역폭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떠겠어요? 핸드폰 시장에서 엄청나게 치열할 거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제 밀리미터파를 이용하게 되면 좀 더 고화질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보낼 수가 있겠다.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시장 점유율 달라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래서 요즘에 가장 이제 각광받고 있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밀리미터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새로운 기술이구나, 요즘 최신 기술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문은 여기까지 끝났고요. 뒤에 이제 한번 이렇게 핵심 정리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갈래는 설명문이에요. 설명문이기 때문에 글의 이제 구조는 머리말, 본문, 맺은말 이렇게 구조로 가고요. 제재는 당연히 밀리미터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밀리미터파의 특성과 어떻게 되는 건지 원리와 그 응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밀리미터파의 특성과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설명문이에요. 그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를 또 역시 설명하고 있는 설명문이죠. 자, 그리고 밀리미터파가 대역별로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60GHz 대역, 77GHz 대역, 94GHz 대역 이렇게 대역별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예를 들어서 제시하고 있고요. 자, 앞으로 밀리미터파의 응용 분야가 더욱더 넓어질 것이다. 앞으로 더욱더 많이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이제 끝내고 있네요.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본문 내용은 전부 다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시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또 듣고 싶은 강의가 있거나, 지금은 이제 학교 중이라 조금 어렵지만 이제 방학 중에 좀 듣고 싶은 강의가 있다 면 미리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한번 생각해서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뒤에 문제풀이 학습활동 이걸로 만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이 끝나고 나서는 뒤에 예덕선생전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